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가 됐든 어쨌든 트럼프를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 기업 친화적인 세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존이 세금을 0원을 내고 많은 대기업들이 낮은 실효세율을 보이는 등 이 문제가 관측되고 또 사회적인 비난이 가해지자 바이든은 현재 증세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조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이 멀티내셔널 기업들이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율적인 부분에서만 먼저 간단하게 보자면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최대 28%까지 올리게 되고요. 해외 자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원래 10.5%였던 것을 최대 21%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또 개인들의 이제 세금 목적에서는 자본이득세와 소득세의 최대 세율을 이렇게 39.6%까지 늘리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말로는 요거에 대한 적용받는 것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한 연 5억까지 수익을 받는 분들은 어떻다? 여기에 포함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 기업과 어떻다? 세계를 상대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네요. 다국적 기업의 그리고 부유층 증세인데 보통 부유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좀 잘 사네를 타겟은 아니고 초부유층에 가깝겠죠. 증세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여러분들 다시 신뢰성 있는 자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바이든의 중간 목표가 될 겁니다. 왜냐 지금은 미국 국채가 무슨 위험 자산처럼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향후 재정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미국 국채가 금융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요. 그래서 미국 국채의 금리를 안정시켜서 향후 재정 정책에 조금 길을 뚫어놓고 어떻게 된다?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제조업 세금 혜택을 통해서 제조업과 중산층, 서민층 중심의 이제 새로운 경제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세월만 좀 비교하기에는 미국의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리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만들 때 이런 큰 기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비를 하고 선거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이분들의 입김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트럼프의 감세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금 회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이후 미국의 GDP 대비 이렇게 세금 거두는 양은 엄청나게 낮아졌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알뜰하게 법인세를 뜯는 한국과 일본과 달리 미국의 법인세 징수의 GDP율은 거의 세계 꼴찌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어떻게 된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약간 역할증되는 여러분들 세율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이 재정 적자를 일으키면서 경기를 부양해도 세금이 경제 성장으로부터 늘어서 들어오지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상황에서는 항상 대기업들과 부유층들이 이득을 많이 봤었는데 그들이 세금을 오히려 더 낮은 비율로 내다 보니까 다음 위기 왔을 때 또 부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부채만 느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적자와 상품 수지 적자를 동시에 즉 무역과 재정에서 동시 적자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어떻다? 미국에 물건을 주고 돈 대신 채권과 미국의 여러 자산을 들고 있는 일본, EU, 중국이 현재 미국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미국과 달러 패권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금융시장이 시사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은 달러하고 지금 유로가 1.2까지 갔다 왔고요.
또 독일의 국채금리는 마이너스에 아직 머물러 있는데 미국의 국채금리 10년짜리는 1%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제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불안해졌고 그 옛날의 초우량국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미국 실효세율을 우리가 미국 재정적자의 원인이라고 봤다면 2017년에 과연 이 트럼프의 감세안, 즉 Tax Cuts and Jobs Act, 우리가 TCJA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요소를 담고 있었기에 이런 빅테크들의 거의 낮은 세율을 가능하게 했었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17년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게 실효세율이 굉장히 많이 뚝 떨어진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세율 자체가 21%로 낮아졌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적자의 과거 적용이 5년 100%가 된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1억을 벌어서 세금을 40%를 냈습니다. 근데 5천만 원까지는 누진세율로 어떻게 된다? 20%예요.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천만 원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국세청에 돌아갑니다. 야, 내가 지금 5천만 원을 잃었어. 그러면 작년에 내가 1억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40% 냈잖아. 그러면 그거는 돌려줘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40%를 냈고 두 번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를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5천만 원에 세금 40%, 2천만 원을 내가 그대로 환급을 받거나 다음에 세금이 이제 부과됐을 때 세금 깎을 수 있는 쿠폰, 즉 텍스 크레딧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 손실액을 내가 100% 5년 동안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여기 넘어서 세율 이렇게 누진세율이 높아지는 구간에 나중에 이런 손실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세금 적용 방법이고요. 적자의 미래 적용 같은 경우도 원래는 20년인데 이제 무한 100%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된다? 내가 옛날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적자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실적이 났다. 그럼 뭐다? 이 적자를 20년 동안 그죠? 내 세금 신고액에서 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금 구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렇게 적자를 많이 내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렇죠. 현재 적자가 그죠? 미래를 위한 투자이면서도 미래 세금 감면 혜택인데 이게 어떻다? 이게 내가 상각을 할 필요가 없는 무한의 자산으로 만들어준 거죠. 즉 올해의 적자에 뭐 세금 포함해서 약 20%나 최소 20%나 최대 40%는 어떻다? 미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들이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죠. 신규 투자가 많은. 자, 그리고 어떻다? 세 번째는 AMT에 무력합니다. 자, 미국 세법은 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액 신고액에서 뭐 빼고 뭐 더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AMT는 Alternate Minimum Tax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자, 예를 들면 세금 신고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죠? 100만 원에 원래 40%를 내야 돼서 원래 세금을 4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된다? 뭐 이것저것 공제 받습니다. 뭐 아이가 있으니까 공제, 뭐 연금 공제, 카드 공제 이렇게 받아서 이걸 0을 만들어서 세금을 0원을 냈는데 하지만 미국 세법은 그게 안 된다고 하죠. 최소 내야 돼. 최소 너는 몇 퍼센트를 내야 된다라고 이걸 정해놨는데 그거를 무력화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제해서 네가 공제할 수 있는 컨디션이 돼서 공제를 다 해서 이거 영어 만들면 너 세금 내지 마라고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트럼프의 TCJA 액트에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가상각비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 감가상각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세법 같은 다른 나라 세법에서는 내용 연수를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신규 투자에 대해서 1년에 일정한 비율만큼만 내가 이익에서 깔 수가 있습니다. 차감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자, 투자 이번에 100만원 했어? 그러면 이거 어떻다. 특정 자산에 대해서, 생산용 자산이라든지 우리가 인정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해 바로 100% 해줄게. 자, 그러면 100만원 벌고 원래 100만원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40만원 그대로 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 보너스 100%를 받으면 100만원 이익 보고 100만원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세금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상연구비 같은 경우, 경상연구비 같은 경우도 60개월 동안 내가 원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익에서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가 이익이 많아서 세금이 높아진 그런 시기에 이거를 적용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고, 기부 같은 경우도 원래는 10%까지 이제 되는 것도 약간 완화된 형식인데, 여기서 우리 회사가 어떤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창고에. 근데 이 재고를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쓰면 어떻다? 10% 한도를 벗어나도 특별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악성 재고 처리도 되면서 세금 혜택도 받는 것이 바로 또 트럼프가 만들어낸 이런 TCJA 액트의 또 달라진 점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특별 보너스가 이제 생겼습니다. 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떻다?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 신고액이 100만원인데 통 크게 그냥 시작부터 9%를 깎아줄게 라고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논란이 많은데요. 원래는 CEO의 스탁 옵션이라든지 성과급을 주면 요거에 회사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다? 100만 불이 한도였는데,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는 100% 세액 공제고, 이것도 역시 무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캡도 없어졌습니다. 자, 9번째는 해외에서 들어온 돈, 현금의 15.5%만 과세한다. 근데 다만 어떻다? 비영업용 자산이거나 패시브한 인컴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하고, 네가 해외에서 영업을 해서 번 돈 같은 경우는 미국에 다시 송금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할인해 주겠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룰을 다시 한번 적용해서 제가 상상의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법인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자, 투자하고 연구비, 아까 말한 대로 성과급 이런 것을 다 적용하면 결국에 만원에 내가 법인세 21% 2,100원을 냅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7,900원, 법인세 차감부 순이익 7,900원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으면 세금 환급이 2,100원이 들어오니까 만원이 딱 차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세금을 안 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든이 멈춰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증세안은 2017년 감세 법인을 일부 되돌린다. 왜? 너무 많이 갔다. 너무 감세 심하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현재 바이든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가 만들어놨던 완화책을 다시 좀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뭐다? 캐리백을 80%만 적용하는 것, 그리고 3번 아까 없어졌던 AMT를 15%로 맞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업에 대한, 특히 큰 기업에 대한 증세는 내가 이렇게 좀 만들어낼 거야. 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현금하고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할 것이 중상층과 서민 감세를 해준다. 그 외에도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감세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감세는 이어질 건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과연 친환경 투자, 그리고 그린 이런 거에 대해서 감세를 해줄 것인가,
해준다면 얼마나 해줄 것인가도 중요한데 현재 이것은 백악관에서 논의 중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친화적으로, 어떤 기업이 친화적으로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 이런 회사에 친화적인 이런 룰들을 정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아니, 트럼프도 세금을 많이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재정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잖아요. 그죠? 미국 중심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면 미국 중심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국의 이익을 깎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면서까지 이렇게 세금을 줄였을까요? 바로 미국 소프트웨어와 다국적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영업현금입니다. 이게 영어로 파크드 캐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미국 회사들이 이렇게 장부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것 중에 미국 외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국 회사들의 거의 대부분의 현금이 회사 외부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현금이 크냐면 이렇게 애플과 같이 인수합병을 안 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다. 삼성전자 지분 반은 그냥 현금으로 바로 살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이 준비되어 있다. 다만 이 현금을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인수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합법 세금 회피 수단, 바로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매출을 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부가세 빼고 비용 주고 나머지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 이익에서 원래 아까 얼마다 21%를 내야 되죠. 하지만 이 회사는 이걸 내기 싫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애플 아일랜드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외주를 주거나 안 그러면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내 특허권과 브랜드, 그죠? 특허권, 브랜드, 뭐 사용권, 영업권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전을 시켜놓고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로열티. 자, 그렇게 해서 이 네덜란드 자회사와 아일랜드 자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라이센스 계약을 서로 돈을 이동하면 네덜란드의 라이센스 이익에 대한 과세하고 아일랜드의 어떤 법, 이 타국 세금을 인정해주는 법 때문에 세금 0%로 현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즉 미국에서 생긴 이익을 요 애플 아일랜드 홀딩스를 하는데 이런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면은 조세 회피가 가능하죠. 근데 다만 미국이 어떻다. 미국에 다시 이 현금을 가져와서 다른 투자나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길티라는 새로운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현재 이 외국에서 13.25% 세금을 이하로 납부했을 시에는 추가로 10.5%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하지만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증세안에서는 21%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직면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세금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미국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요거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 외주를 줘가지고 이익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플 같은 경우 A12 바이오닉 칩 같은 엄청난 칩을 그냥 여기서 이익을 안 내고 이 비용을 오히려 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늘려서 기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전합니다. 즉 어떻게 된다. 미국의 이익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몽땅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술을 만들어요. 그거를 유럽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유럽, 한국, 중국, 뭐 일본, 뭐 러시아 전 세계와 거래하는 그 돈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국 외국가에서는 이런 길티라는 특별 세금이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현금을 미국 외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허와 미국의 어떤 인프라로 미국 세금도 안 되고 미국 투자는 안 하는데 외국 투자만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다른 국가들의 생산성하고 GDP가 크게 상승했다. 자, 모든 건 똑같습니다. 스타벅스도 이런 식이고요. 맥도날드도 이런 식이고요. 구글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애플 앱스토어에서 뭐 결제하거나 구글에서 뭐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하면 꼭 나옵니다. 아일랜드에서 결제됐다고 나옵니다. 구글 코리아 유한 회사가 이렇게 보내거나 애플 코리아 유한에서 이렇게 보내겠죠. 옛날에 이제 애플 앱스토어가 미국 달러로 또 결제됐을 때는 여러분들 애플 아일랜드 홀딩스라는 이 결제처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어떻게 된다. 여기 이렇게 많은 현금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트럼프는 이 현금을 돌아와서 현금으로 가져오면 15%인데 이런 감가상각비 보너스라든지 투자한 연도에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법을 만들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죠. 거기다가 이 많은 지역 단체들이 감세안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세금 받은 그런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공장을 많이 지으라고 좀 유도를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많은 회사들이 어떻다? 그 돈으로 투자는 안 하고 자사주를 매입한 회사들이 많았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문제가 또 부각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투자해봤자 이 미국에는 서플라이 체인이 없는데 투자할 이유가 없다. 중국 아니면 이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왕 이렇게 할인 세일하는 거 내가 그냥 여기서 자사주 매입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나 성과가 가져갈래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오히려 이것의 수혜를 받은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보다 외국 기업들이 와서 그냥 세금 혜택을 받아갑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또 고관세하고 그죠? 약간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 뭐 일본, 유럽의 회사들이 어떻습니까? 멕시코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조립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내게 된 것이 바로 그 세법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미국이 자사주 매입으로 주식이 상승이 됐고요. 세금은 덜 걷었으니까 미국 재정 적자가 심화됐고 현재 달러와 미국채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요거는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이렇게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생산에서 소비와 지식 기반으로 넘어갔다고 여러분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 하락과 미국채 하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어떻게 된다. 요것을 다시 이쪽으로 넘겨 오려는 의도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다. 요걸로만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보시게 되면 민간 투자가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 소비가 더 많이 증가하는, 즉 미국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소비의 국가로 변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매와 도매업에서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있었던 제조업 부분의 고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이 금융적으로 좀 발전을 함에 따라서 어떻다. 건설 그리고 이런 금융과 보험 쪽에서도 어느 정도
고용이 일어났습니다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금융과 보험업에서 어떻죠? GDP는 많이 발생하지만 고용 효과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제조업인 이런 사업이 없고서는 기반 산업까지 싹 다 후퇴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와 지식 기반을 가지고는 미국의 중산층을 부활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조업이 없으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중산층이 살아날 수 없고, 이게 파급 효과가 없다 보니까 부와 이 소득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국제적인 통상 환경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제조업이 떨어지고 소비가 느니까 팔면 팔수록 내가 수입해서 파는 물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업 흑자를 내가 했어요. 소프트웨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 회피로 미국 내로 이 현금이 반입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장부상에는 현금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못 건드리는 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계적으로 내가 돈을 막 찍고, 그죠? 경기 부양을 전 세계가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무역이 증가할수록 상품이 서비스업보다는 훨씬 더 어떻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2008년 이후에 금리를 내리고 경기를 진작하는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죠. 테이퍼링은 하다가 멈췄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무역 적자가 급격하게 심해졌다. 특히 2016, 7, 8 테이퍼링 중단이었죠. 이제 옐런 의장이 테이퍼링 중단을 했습니다. 파워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무역 적자가 심각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서비스업도 여지 팔리지만 역시 상품 수지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무역 적자가 왜 이렇게 심해졌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수출이 일단 꺾였습니다. 이렇게 보시, 수출이 2020년에 딱 꺾인 걸 보실 수가 있고, 수입은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미국이 이렇게 어느 정도 상품 적자는 심했지만 이렇게 서비스업으로 만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졌냐라고 말씀드린다면, 바로 미국의 3대 제조업, 항공업, 보잉의 항공업, 미국 자동차 조립업, 그리고 인텔의 반도체 업이 미국 내 생산 자체가 많이 줄었고 경쟁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잉, 인텔하고 미국 자동차 메이저 3사 미국 경제 영향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고용을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액 면에서도 어떻다? 탑2다. 근데 세 번째가 이렇게 보시면 석유 제품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떻다? 그렇죠. 유가는 항상 변동이 있고 셰일의 소스를 받아서 많이 성장을 해와온 그런 업종인데, 오펙에서 요즘 시설을 또 충원하고 있고 유효한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항공업 그리고 자동차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관들이 분석하기에 자동차가 약 3.5%, 그리고 보잉 GDP가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업종이 또 중요한 이유가 특정 지역에 또 비율이 높죠. 그래서 이 지역 입장에서도 또 상당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수 효과도 있는 것도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면 큰 고용 증가가 없었고요. 근데 이 고용 증가도 미국 자동차 3사가 아니고 어떻다? 벤츠, 현대, 토요타 같은 미국 외의 회사들이 이렇게 현지 공장을 만든 것이 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품과 또 협력업체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고용은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GDP를 차지하는 부분이 생각 외로 자동차,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전기전자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국은 워낙 식품 소비가 많으니까 식품 1등이 하지만 수출을 하는 쪽에서 비농산물, 비축산물 부분에서는 이 친구들이 탑2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어쨌든 그러한 미국의 상태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리고 적자를 낮춰야겠죠. 두 번째는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중산층이 살아나고 빈부격차가 줄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고용 1인당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와 또 산업의 사이즈, 얼마만큼 많이 고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봤을 때 결국 뭐다? 결국 제조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제조업이 사이즈도 키워서 일자리 수도 늘릴 수 있고 부가가치도 높으니까 이렇게 무역수지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주겠죠.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이 트럼프가 만들어낸 감세안에서 어떻다? 제조업을 좀 이익을 주는 이 감가상각비와 QPA 제도는 그런 입장에서 이 증세안에서는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세금 자체가 증세될 때도 업종 차별적 세금이 좀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최근 바이든이 어떻다? 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적자 폭을 보시게 되면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 그 다음 멕시코입니다. 근데 멕시코는 이런 다른 나라에서 어떻다? 중간재 부품을 만들어주고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미국 입장에서 이들만 제압을 하면 멕시코는 자동으로 수출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 또 보시게 되면 일본, 그리고 한국, 대만도 있죠. 그리고 스위스인데요. 스위스는 워낙 이 미국의 수입이 작아서 이렇게 상품 수지 흑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그다지 많지는 않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수지가 적자인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그 국가들을 우리가 어떤 상품이 또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 한번 알아봐야 미국의 상품순위 적자를 과연 바이든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제품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전자제품하고 부품, 그리고 중간재가 인프라 장비인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CPU와 자동차가 역시 있죠. 하지만 1등은 역시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자, EU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의약품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비행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EU로 넘어가는 거는 어떻다? 제일 많은 게 비행기고 그 다음에 의약품 이런 겁니다. 그래서 EU하고 미국의 이런 무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비행기 그리고 자동차가 될 겁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좀 맡기가 쉽지 않죠. 이미 FDA가 허가를 내줬으니까요. 자,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무역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동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미국 가는 거는 반도체 장비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이런 중간재와 건설 장비들도 많은 것이 일본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석유 제품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원자재라든지 농축산물 이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비율은 좀 작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도
일부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CPU, 전자제품 부품, 그리고 역시 비행기도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또 중요하죠. 그 CPU도 또 중요할 거고요. 그렇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제품들 중에 제일 많은 거 역시 반도체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메모리 반도체, 세 번째 핸드폰과 가전이 됩니다. 그리고 보톡스 백신 이런 거 또 많이 넘어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는 반도체 장비가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CPU 엄청 많이 넘어와요. CPU도. 그리고 농산물, 축산물 최근에 참 많이 넘어오죠. 미국산 소개라든지 뭐 대두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역시 의약품 의료 장비가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 멕시코는 어떻다? 한일 EU가 트럼프 관세 협박 이전에 설비 구축해서 전진 기지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 바로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미국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뭐 여러 가지 부품, 그리고 맥주, 고기, 과일, 채소 이런 거, 뭐 열대 과일, 열대 채소 이런 거, 그리고 전기 설비와 각종 잡화까지 싹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일부 이렇게 기반적인 이런 설비들이 들어가 있고 기반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멕시코와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무역과 미국의 GDP 구성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의 중국의 과도한 무역 적자를 미국은 반드시 줄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플라자 합의 체계처럼 미국이 강제적으로 어떤 금융적인 제재나 뭐 이런 방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달러의 힘이 떨어졌고 미국 국채를 살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금융적으로 가야겠다. 중국 경제와 제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인권, 홍콩, 황금, 무역 등 될 수 있는 건 다 건드려가지고 어떻다?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서 중국이 이 주류 세계로 못 들어오게 내가 막아야겠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국 편을 들 수도 없죠. 왜냐하면 중국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아요. 1대1로 아프리카 압수한다든지 홍콩을 완전히 먹어버린다든지 무리수가 많습니다. 물론 중국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자기들한테 이러한 백슬래시, 즉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EU하고 중국이 무역 합의를 하고 있고 EU가 주도해서 어떻게 된다. 중국을 좀 이렇게 우리 룰을 만들어서 우리 서로 지키기로 약속해요라는, 그러니까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죠. 미국은 중국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깎아가지고 밀어내려고 하는 반면 EU는 어쨌든 중국에서 뭐 굳은 일 다 처리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좀 인정을 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 협의를 보자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역시도 미국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싸우고 EU와는 어느 정도 견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중국이 1대1로 한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겠죠. 자, 중국이 어쨌든 1대1로 돈을 막대게 빌려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또 수혜도 본 것도 있고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미국이 트럼프 정권에서 중단된 후진국 원조 같은 거를 뭐 가동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미국이 그 전에 빌려줬던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온전히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현금 파킹 관련해서 어떻게 된다? 중국이 투자를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오바마 시대에 이 개인을 좀 규제하는 법안이 바로 팩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에서 계좌 만들 때도 미국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으십니까? 항상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자, 이 개인이 팩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자, 미국은 어떻다? 외국에 살아도, 외국 거주민이라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 그런 법이에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살지 않으면 그 나라에 세금을 안 내는데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다? 이 사람도 벌금을 내고 그 금융기관 있죠. 그 금융기관도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 길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떻다? 또 싸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에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EU 국가예요. 근데 어떻다? 또 견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EU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완전히 말도 안 된다 하고 디지털세 때문에 또 한바탕 싸움이 붙었죠. 그래서 EU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글로벌 세금이 아닌 이 디지털세를 먼저 도입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부가세인 거죠.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외주를 주건 말건 어떻다? 외주를 주건 말건 부가세라는 거는 거의 원천징수 개념이죠. 그러니까 바로 매출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10%를 딱 까버린, 일정 부분을 딱 까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은 디지털 기업이니까 어떻다? 여기서 디지털 추가 부가세를 내가 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조세 저항력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나라도 지키면서 EU의 세금도 늘어나는 방법이 바로 디지털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걸 원하지 않죠. 그 대신 글로벌 세금을 도입해가지고 어떻다? 유럽의 다른 회사들이 미국을 들어오도록, 미국의 회사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증세 방안이긴 하지만 이 두 나라가 보는 그림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에서 반도체, 자동차, 항공산업을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원금입니다. 자, 바이든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만 특별 감세, 그리고 항공산업에 대해서 특별 지원금,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이런 걸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금은 글로벌 법인세율로 해서 다 똑같이 되는데 너는 지원금을 이만큼 줘서 이 회사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나는 지원금을 이만큼밖에 안 줘서 우리 회사 경쟁력은 내려가면 그것이 무슨 공정한 무역이라는 거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싸움은 EU 에어버스하고 미국 보잉이 계속 때려 붙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저번에 상호 관세를 했죠. 그래서 와인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것에 높은 관세를 또 트럼프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세금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요. 지원금에 대한 입장도 달라요. 당연히 EU 같은 경우는 많은 회원국들이 모여있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이 EU 자금을 이용해서 한 산업이 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들 모두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뭐 그냥 대통령령으로 여기 줘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지원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EU는 어떻다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글로벌 세금에 대한 문제는 또 굉장히 어렵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장비가 미국산이 많긴 하지만 그것을 인텔 중심으로 부활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나 TSMC가 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미세화를 하게 되면 ASML, 네덜란드 ASML과 일본의 소재 장비한테 완전히 또 끌려가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좀 이 타이밍을 신중하게 재고 있어요.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서 일본과 독일이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죠. 승산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어떻게 전기차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시대로 계속 고삐를 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다? 전기차에 굉장한 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자꾸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고, 자동차라는 것이 결국에는 부품, 그리고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리테일, 그리고 여기서 어떻다 금융까지 이어지는 이 밸류 체인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미국에는 대중교통이 잘 없으니까 자동차는 워낙 중요하죠. 하지만 테슬라라는 회사가 중국에 기가 팩토리를 지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죠. 그 중국에 있는 차들이 유럽으로 다 팝니다. 자, 이거는 미국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래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장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이 둘이가 불공정 지원으로 상호 관세를 하고 완전히 싸우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미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넘기는 건 하나도 돈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멕시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그것도 미국의 바이든이 풀어야 될 숙제예요. 자, 그러니까 요걸 포기하든지 요걸 포기해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냐면, 유럽의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회사, 유럽의 회사들은 전 세계에 이렇게 공장이 뻗쳐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딱 두 개예요. 어디? 미국, 중국 이렇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한국 업체를 꼬셔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품 비중을 내가 떨고요. 그리고 유럽을 견제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업체들이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 어쨌든 일본 소재와 장비가 필요하니까 한일화에도 바이든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겠죠. 정부 주도로 GDP를 증가시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 수혜를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인프라 투자가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날 것인데, 미국 전체적으로 일단은 인프라가 좋아지니까 생산성하고 효율성이 증가가 되겠죠. 두 번째는 경설 경기도 부양될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다가 친환경을 살짝 곁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친환경을 곁들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부채가 심화되거나 아니면 세금은 늘렸는데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겠죠. 자,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를 하긴 하지만 국내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중국과 해외 적자를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 같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은 생각보다 크게 가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미국이 잘 만드는 유선 장비나 대형 장비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죠, 인프라 투자는. 그래서 건설 경기 부양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미국 주택 가격이 높고 굉장히 건설업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2009년에서 2019년으로 오면서 굉장히 건설이 많이 발전한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친환경 같은 경우는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어요. 독일이 거의 친환경 발전을 한다고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약 50% 정도의 전력이 친환경 발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경제 효과는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이 엄청난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과연 바이든이 미국에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미국 국제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 등 중간재도 해외 의존도가 높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압기, 변전기 여기죠. 전기시설, 건설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수입입니다. 자, 풍력 발전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올까요? 풍력 발전기는 베스타스 덴마크죠. 그리고 지멘스 독일. 자,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것도 한화도 있고 OCI가, 안 그러면 중국의 한어지 같은 해외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트럼프 시절에 친환경이 중단이 되면서 어떻게 됐다? 많은 미국 내 친환경 업체들이 도산을 합니다. 그래서 솔라시티 같은 경우도 그때 굉장히 좀 사세가 기울었고, 또 독일에 있던 독일의 세계 최고 태양광 패널 업체도 이때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적자가 증가하겠죠. 자, 일단은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떻다? 증세는 소기업과 제조업에서 하기에는 상황이 그다지 미국에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다국적 기업들 워낙 돈이 많고 기술 기업도 워낙 순이익률이 높고 프랜차이즈 기업들 로열티 받는 회사들 그냥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좀 타겟으로 세금이 좀 집중될 수 있다. 다만 미국 선거가 있죠. 그 조지아 선거. 그래서 미국 선거는 돈 선거이기 때문에 과연 이 타겟이 된 이 분파들이 또 미국 공화당에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좀 결과를 일으켜낼 수 있는가도 중요한 점이죠. 자, 결론적으로 어떻다? 수혜를 받는 업종들은 이러한 업종들이고, 악재를 받는 업종들은 이러한 업종들인데, 주목해야 하는 지표는 미국 국채금리, 내구재 생산, 또 개인 소비가 중요하겠죠. 이미 어쨌든 미국이 좀 제조업 위주로 가려고 해도 일단은 개인 소비가 크고, 여기서 어떻게 된다? 내가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원금 효과가 어느까지 갈지도 좀 중요한 거고요.
자, 유로 달러도 좀 중요할 거예요.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 자체가 달러에 대한 불신, 미국에서는 달러에 대한 불신이고, 또 중국에서 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또 디지털 위안이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는다. 맞죠?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기 심리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유로 달러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과 EU 보조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가 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한일 산업관계와 뭐 EU 다른 이야기를 또 봐야 될 거고, 미국 제3세계 영향을 점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다? EU와 중국 무역 합의, 그리고 EU, 러시아, 이란 사이 이 3자 대면에서도 어떤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다? 바로 미국의 제일 산업의 향방을 알 수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여드렸죠. 석유 제품이 미국의 상당한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란이 대한 원유 금수 조치가 풀리면 가장 첫 번째로 효과를 본 것이 한국입니다. 물론 이란이 이제 한국에 원유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주도 원유 사업이 다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데는 이 이란의 금수 조치 해제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점도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미국의 상품 수지 상품의 수출을 차지하는 점에서 석유는 어느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만, 결국 어쨌든 코로나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백신 수급하고 코로나 감염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제한 사항이나 방역 대책,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이슈들을 보고 가시는 게 맞고, 모든 이런 이슈들은 어쨌든 바이든의 조세 정책이 불을 지피면서 바이든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이러한 수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다? 주목을 하고 있고, 이런 악재가 있긴 하지만 여튼 선거가 남아있고, 또 어떻다? 이 회사들의 현금 자체가 외부로 좀 파킹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은 경기 회복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 하지만 또 증시가 또 하락세를 타고, 또 경기 지표가 좀 요새 안 좋죠. 이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데, 또 그러다 보면 또 증세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트럼프와 다르게 트위터를 안 하고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다? 그거에 대한 것은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여러분들 투자하던 방식으로 하시면 좀 안 되고, 어떻다? 바이든 식으로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옛날 정치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시나리오를 좀 짜놓고 요거에 대한 보도자료라든지 반응이 나오면 그때 맞춰진 시나리오대로 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제가 3,000원 많이 갔지만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미국 채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하고.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